네, 4월 1일 수요일 여의도 인사이트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교보증권 자산관리전략부 박병창 이사님과 만나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4월의 첫날이죠. 첫 거래일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 와, 이 지수가 이렇게 올랐어요. 첫날에. 4월 1일이 하필 또 만우절이어서 이거 뭐지? 거짓말인가요? 시장 전반 어떻게 보셨어요? 조울증 아시죠? 조울증. 좋을지. 시장이 뭐 거의 뭐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3월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어제 3월 마지막 날 막판에까지 시장이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5천 포인트가 좀 위태로운 상황이었고요. 극적인 상황이 좀 되어서 어떤 시장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행스럽다. 그렇게 좀 생각하는데 다행스럽다 하기에는 또 너무 급등을 좀 해서 야 이거 하루 만에 이렇게 급등을 하면 물론 3월 초에도 이런 적이 있었긴 했지만 하루 만에 이게 8.4% 지수가 그러니까요. 이 정도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좀 됐기 때문에 아마도 뭐 단기 급등하면 또 조정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반등이 약했거나 또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반등하지 못하고 5천 포인트 근처에 계속 있었다. 그러면 5천 포인트 깰까봐 우리가 두근거리면서 계속 시장을 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5,400포인트, 5,478포인트까지 왔으니까 그러면 5,000포인트를 깨려면은 500포인트나 위로 남아 있으니까 그러면 상당히 다행스럽고 5,000포인트를 지키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시장 내부적으로만 그렇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 외부적으로 매크로 이슈가 이제 변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의해서 시장이 왔다 갔다 했었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 이후에 이번 주에 큰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쟁을 일으키면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었고 상대가 이란이었기 때문에 호락호락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 거기에 하나 더 낀 이스라엘은 끝까지 사고 싶어하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장이 이거 불확실성으로 두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식시장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도 어제 세미나에 가서 그런 말씀을 좀 이렇게 드렸는데 밖에 있는 사람이 보면은 결국 이건 장기전으로 갈 거고 그리고 뭐 강대강으로 계속 가지 않겠냐 이거 너무 쉽게 간과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단기전으로 끝날 것이다라고 많이 믿었죠. 네, 그랬던 것은 우리들은 시장 안에 있는 지표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표의 가장 핵심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죠.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그게 4.41까지 갔습니다. 4.5%를 넘어서는 거는 아주 드문 경우였고요. 그때마다 시장이 텐트럼을 일으키면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또 그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퇴했습니다. 이게 4.41까지 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급격하게 이거 조기에 끝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봐서는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위로 튀어 올라온 것을 보면서 뒤로 후퇴하는구나 이걸 한 번 더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상대가 이란이기 때문에 이란이 뭐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까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미국 행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5% 위로 올라가는 걸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거다. 유가가 급등하는 것들을 그냥 보지 않을 거다. 물가가 오르는 것을 그냥 보지 않을 거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도 똑같이 트럼프 풋을 봤다. 이렇게 이제 시장이 좀 읽혀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상승폭이 생각보다 되게 컸잖아요. 저는 아침에 이제 방송을 하면서 한 5% 정도 위로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훨씬 위로. 이제 훨씬 위로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네. 종목들로 보면은 오늘 삼성전자가 몇 퍼센트 올랐나요? 보시면 오늘 삼성전자 코스피에서 보면 삼성전자가 오늘 13.4% 올랐잖아요. 와, 삼성전자가 13%? 이거 사진 찍어놔야 됩니다. 이게 정말 드문 경우에 이게 지금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안 돼요. 13.4%나 올랐고 하이닉스도 10% 올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인 게 13%나 오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상승 역시도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 이렇게 이제 물론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졌지만 올라갈 때 그렇죠. 10% 20%씩 올라가는 걸 보면서 야, 주식은 한번 오르면
10%씩 오르니까 뭐한 2%, 3% 오를 때는 별로 안 오른 것처럼 느끼는 그렇게 될까봐 오히려 또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여하튼 간에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또 뭐 올라간 거에 우려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리고 안정적인 5,000포인트에서 멀리 벗어난 부분은 좀 있지만 이례적인 상승이 좀 나타났고 그리고 우리의 이제 심리적인 안도는 좀 나타난 그런 하루였다. 그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사님께서 워낙에 이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시장을 잘 봐주시니까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기다려 주시는데 이번 장에서도 제가 느꼈던 게 지난주에 출연해 주셨던 게 이제 3월 26일 목요일에 예. 네, 출연을 해 주셔서 예. 사실 그 전까지는 제가 이제 이사님과 방송하면서 예.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방송 네. 시작한 지. 예. 근데 톤이 그렇게 부정적이지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3월 26일만큼은 좀 조심해야 되는 시점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예. 정말 그때 이후로 계속 연일 빠지더니 5천 깰 뻔한 수준까지 이제 갔다가 여기까지 급반등을 한 거죠. 예. 예. 오늘은 그러면 톤을 어떻게 잡아주실지가 그래서 너무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란 전쟁보다도 네. 국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5%를 넘어서 5%를 향해서 간다. 저는 모든 걸 다 팔아야 된다. 주식만이 아니고 집도 팔고 금도 팔고 다 팔아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보는 입장입니다. 근데 역시나 그 위로는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과 미 행정부에서 그리고 연준에서 그렇게 두지 않는 거죠. 이번에도 그때 걱정을 했던 것은 그게 4.4%까지 가면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거 신경 안 쓰고 전쟁을 계속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지표가 올라가면서 시장은 아마도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지금의 상황은 달라진 거죠. 지금의 상황에서 이게 달라진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흐름을 좀 보시면 됩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네. 미국 시장도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종목을 가지고도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 이 차트를 한번 보면요. 이게 지금 S&P 500의 일봉 차트예요. 일봉 차트를 보시면 최초에 2월 28일 날 공격을 했잖아요. 네. 2월 28일 날하고 3월 첫째 주에 이게 3월이지 않습니까? 3월 첫째 주에 S&P 500은 이 박스권 안에 그냥 있었어요. 그러니까 둘째 주에는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셋째 주 가서는 그냥 흘러내려 버리잖아요. 네네네. 이 셋째 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FOMC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FOMC 회의를 하면서 파월 의장이 올해 시장은 금리 인하를 2번 프라이싱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한 차례, 내년에 한 차례.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길어지면 더 악화되면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다. 이 얘기가 딱 나왔고요. 그러면서 BOE에서도 ECB에서도 올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면서 시장이 크게 하락한 겁니다. 그러면서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더 많이 떨어진 것은 그 4주 차에 더 많이 떨어진 것은 국채 수익률이 4.4%까지 갔었고요. 그리고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 상황에서 그것을 이제 방어해야 되는 어떤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강대강의 중동의 뉴스를 우리가 들으면서 야 이거 요번에 방어 안 하고 트럼프도 안 나오고 그리고 무너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것도 보시겠습니다. 차트에서 보시면요. 차트에서는 직전 저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직전 고점도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박스권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직전의 저점이 여기예요. 이 라인이 직전의 저점입니다. 여기서 저점을 찍고 반등했고 여기서 저점 찍고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깨졌어요. 여기서 깨지니까 이 펀드들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기서 여기가 내려오는 동안 급격하게 하락하는 동안 위험관리 매도로 그냥 매물을 막 내놓는 거예요. 소위 로스컷이 나오는 겁니다. 이때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도로 본 사람이 누굽니까? 캐시우드. 캐시우드가 이번에 엔비디아도 엄청 많이 팔았고요. 테슬라도 팔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테슬라도 팔고 메타도 팔고 이번에 기준을 팔았다는 얘기는 다른 펀드들도 성장주를 가지고 있던 펀드들도 이때 막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매물이 나오면서 더 많이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결국 여기서 시장이 이것을 방어하지 해내지 못하고 밑으로 가는 현상이 나타나거나 이러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투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대표 종목이 엔비디아지 않습니까? 그렇죠. 엔비디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띄어져 있나요? 예,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를 지금 보시면 이거 지금 큰 화면인데 조금 이렇게 보면은 엔비디아는 8월부터 박스권에 있었어요. 얘를 지금 뚫고 밑으로 내려가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엔비디아가 지금 시가총액 1위이고 이게 4조 달러입니다. 이게 5조 달러에서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2위도 바뀌었죠. 2위가 애플이고요. 애플이 3.2조 달러 정도 되고 그다음에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떨어졌어요. 계속 그 사이에.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을 살리려면 애플은 그냥 그만하게 있었지만 그래서 이 시장을 살리려면 엔비디아가 돌아서야 돼요. 근데 엔비디아마저 여기서 무너지는 상황이 되면 시장도 하락을 하고 국제 수익률 오르고 그냥 시장의 지표들은 전부 다 엉망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게 종전을 한다고 해서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되돌릴 수 있느냐 시장을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말끝마다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미 행정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을 무너뜨리지 않을 거다. 그리고 국제 수익률을 거기서 방어할 거다. 네. 왜? 꼭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잖아요. 네. 미국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그 퇴직연금 있죠. 네네. 우리 퇴직연금에서 DB형으로 있는데 DC형으로 바꿔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퇴직연금 시장이 500조 정도 시장이 됐는데 그 중에 한 9%, 10% 이내가 DB형으로 바뀌어서 요즘에 우리 시장에서 ETF를 사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매수가 막 들어오는 거거든요. 미국의 퇴직연금 시장이 40조 달러 정도 된답니다. 이 수치가 우리 감이 안 오는 수치입니다. 40조 달러. 네. 네. 근데 그 중에 401k 직장인들이 하는 네네네. 401k가 9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9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경이 넘습니다. 1경이 넘는 돈이거든요. 그 돈이 우리가 말하는 DC형이에요. DC형이에요. 그 돈이 거의 대부분 주식시장에 ETF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폭락시켜 시장을. 그러면 미국 국민들의 셀러리맨들의 퇴직금이 다 깎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만큼 이 주식시장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을 무너뜨리면서 정치인이 정치인을 할 수 있느냐? 또는 집권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일정 정도 지표 이상으로는 방어하고 시장도 방어하고 그럴 것이라고 시장 내부에 있는 사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시장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왜 그렇게 꼭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시장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경험적으로 그걸 봐왔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좀 하는 상황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똑같이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올랐지만은 여전히 오늘 올랐다고 해서 우리 시장이 완전히 안정권을 가는 그런 부분은 좀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한번 이것도 뭐 차트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 물론 뭐 차트가 아니고 이란 전쟁이 완전히 끝난 거냐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 네. 우리가 모르는 거는 저는 모르는 걸 못하겠습니다. 얘기를 못하겠고 그냥 우리가 시나리오로 생각하는 거고 우리가 아는 부분에서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이게 보시면 그동안에 앵커님하고 저하고 계속 방송을 하면서 네. 첫 번째 급락을 했을 때 첫 번째 급락은 매수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개파랗게 한 부분에 뇌를 돌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주식이 주가가 움직여야지 언제라도 신고가 갈 수 있어 이런 믿음이 있는데 이 밑에 있으면은 그러면 언제라도 이거는 밑으로 빠질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일단 얘는 한 매듭이 끝났습니다. 여기서 빠져서 반등을 한번 줬으니까 이게 끝난 거예요. 요번 하락은 어디서부터 하락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락인 거예요. 이렇게가 하락인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하락의 반 정도를 제가 계산해 봤더니 한 중간 라인을 이 중간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간 라인 생각해 봤더니 오늘 5,478포인트 끝났잖아요. 5,470포인트 정도가 중간 라인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그냥 넘어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시황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안도감을 주는 시장이었다. 그러나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강세로 전환될 수 있느냐는 직전에 있었던 요 부분에서 내려온 그 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5,750포인트예요. 얘를 만약에 넘어선다. 그러면 시장은 또 막 뭐라고 떠들까요? 다시 신고 지수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 밑에서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1차 관문은 통과해서 안정권으로 들어갔지만 이제 진짜 안정권으로 가려면 5,750을 넘어야 되는데 그게 종전 내일 10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뭐 한다면서요. 대국민 연설. 네. 거기서 막 바로 종전 뭐 발표하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곧바로 치고 올라가면 정말 다행스러운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런 내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이 이 밑에서 미적거리고 계속 있는다. 이걸 넘어서지 못하고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은 예전에 있었던 이렇게 강세로 갔던 데에서는 사뭇 달라진 시장이다. 그래서 오늘 뭐 급등을 하긴 했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올라오고 오늘 개인들 파는 거 보셨죠? 오늘 개인들이 4조 3천억 팔았잖아요. 네. 올라오면은 계속 샀던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 졸이고 있었겠어요. 이 사람들이 올라오면 또 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매물을 소화해 가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막 세게 올라가는 지금은 저점에서 올라오니까 여기 보시면 첫날에 3월 초에 급락했을 때 올랐을 때 막 급등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매물 소화받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뭐 이란 전쟁을 뭐 종료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거기다 삼성전자 실적이 지금 컨센서스가 36조, 다음 주에 나오잖아요. 36조 정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요즘에 컨센서스가 43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높게 만약에 나오는 현상이 나타나서 삼성전자가 튀어 오르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뭐 가좀 올라가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저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치왕을 이렇게 갈 거다 이렇게 갈 거다고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상황들 때문에 얘가 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동안에 물려있는 수급들이 상당히 있고요. 만약에 개인들이 물려있는 상태에서 개인들의 매물을 외국인들이 막 소화해가면서 그걸 받아가면서 올리면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거든요. 또 오늘 외국인들 팔았습니다. 네. 4천원 정도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면서 올린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 저가 매수를 해야 되고 분할 매수를 해야 되고 그런 말들은 계속 해왔지만 여기서 막 쫓아서 사가지고 다시 신고가 날 거라고 사면서 그 희망 회로를 또 다시 돌리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더 침착하게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를 보면서 오늘도 물론 팔았지만 네. 저는 지난달에 35조, 36조 뭐 이렇게 네. 팔았다고 하니까 예. 조 단위는 아니네라는 거에 예. 약간 매도 규모가 좀 줄어들면서 매수로 이런 희망회로도 약간은 돌리게 되던데 그런 감지는 아직은 좀 무리예요. 저는 외국인들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저는 우리 시장이 운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장이 만약에 빠지면 이번에 외국인들이 바톤 터치하면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외국인들이 사고 외국인들이 팔 때 개인들이 고점 만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쵸. 이번에는 거꾸로 개인들이 쭉 사면서 이 시장을 이렇게 강세로 만들었는데 만약에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 또는 환율이 조금이라도 안정화되는 과정이 되면은 외국인들이 전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안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개인들이 판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뒷받침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거를 말씀 또 드려야겠죠. 첫 번째는요. 우리 시장이 2,600포인트에서 6,300포인트까지 오르는 동안 외국인들이 못 샀어요. 사지 못했습니다. 제 주변에 이쪽 큰 자산 운용사에 있는 이런 후배들이나 뭐 동료들이나 이런 친구들하고 뭐 얘기를 해보면 문의 전화가 되게 많이 온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정말 거버넌스 계약 잘 되고 있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인 문의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화가 계속 오는 거는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물어보면은 매수하지 진입을 못해서 언제 들어가는가를 계속 지켜보다가 6천을 맞이한 거예요, 그냥. 외국인들이요. 호모. 수급으로 진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외국인들 들어올 타이밍이 없었어요. 우리 시장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그 와중에 그러면 요즘에 파는 건 뭐냐? 그것은 성장주의 매도가 우리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있었고 또 하나는 환율이 1,530원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에 의해서 외국인들의 외환 플레이를 생각해 보면 외국인들은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은 개별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환 플레이가 훨씬 더 커요. 외환이 훨씬 더 그들이 보는 지표에서는 영향력이 크다는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기계적인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기주에 대해서 매도 또는 외환의 원화 약세에 대한 매도 그런 부분을 떠나서 우리 시장 전체의 흐름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이번 2,600에서 6,000까지 올라오는 동안 매수를 막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수익이 많이 났느냐 신규로 들어와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데 왜냐하면 문의 전화가 계속 오고 있으니 분명히 있는데 못 들어오는 이유는 뭡니까? 환율 때문에 그러는 네.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침에도 네. 그런 질문을 받아 또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아침엔 시간이 짧아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환율은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이유를 몇 가지 네.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첫 번째, 오늘 뭐 질문지에 그런 게 있는지 제가 질문지를 못 봤는데 오늘 3월 무역수지 나왔죠. 네. 오늘 3월 무역수지가 제가 아까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여기 자료에도 있나요? 보면은 오늘 제가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네. 수출 861억. 861억 달러. 네. 사상 최대 무역수지 됐잖아요. 네. 반도체 수출만 328억 달러 맞아요. 됐습니다. 14개월 연속 흑자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흑자만 하더라도 수입이 600억 달러니까 257억 달러의 무역수지의 흑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역수지에서 계속해서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달러의 유입, 우리가 달러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달러가 우리가 달러를 많이 확보하고 우리 이런 거죠. 달러를 수입이 우리한테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 외환은 세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역 수지도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서부터 리아 계좌 개인들이 들어오면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양도세 해금 감면해 주는 거 이런 거 그냥 여러분 뉴스만 듣지 않습니까? 저는 현업에 있잖아요. 제가 세미나도 다니고 문의전 엄청 많습니다. 아, 엄청 많고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세미나를 하는데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뭐 엔비디아하고 테슬라하고 전체 합쳐갖고 한 6억 있는데 오. 어떻게 할까? 아, 6억 정도 있으면 수익 났으면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에 22% 세이브 시키면 1천만 원을 세금 감면을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차피 이만큼 조금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잖아요. 이번 참에 활용을 좀. 활용하고 1천만 원 세금 세이브하면은 괜찮지 않냐? 아, 그런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분들이 지금 들어올 저는 절호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네. 환율이 높잖아요. 야. 지금 1달러에 1,500원에 바꿔서 여기 와가지고 팔았습니다. 그걸 팔았으면 1,500원으로 지금 내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식을 안 하고 있거나 어떤 주식을 샀는데 하나도 오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만약 1,400원 되면 그만큼 나는 이익을 본 거거든요. 그 부분은요. 이익을 본 거거든요. 왜냐하면 1,400원에 들어올 때랑 1,500원 들어올 때랑 1,500원 들어올 때가 더 이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지금 이 타이밍이 잘 맞아진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의도 처음에 이게 시작했다 그럴 때 문의 전화가 오면서 한 10,000 계좌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난주였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계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품풀이 모여져서 그 돈들도 꽤 많이 우리나라에 달러가 들어오고 원화로 바꿀 개연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부분이 좀 네.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국내에 정책적으로도 이번 현 정부에서는 외국계 자금들이 우리나라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직접적으로 우리는 지금 해외 주식을 앉아서 모바일로 다 하잖아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주식 모바일로 PC로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지금. 어떻게 되냐면 증권사의 대리인 제도라는 게 있어요. 증권사 대리인한테 주문을 해서 대리인이 주문을 넣게 돼 있어요. 힘들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걸 바꾼단 말이에요. 올 상반기에 수정해서 하반기에 시행을 합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달러를 갖고 와서 원화로 바꿔서 주식을 하는 통로가 또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부터 세계 국채 시장이 편입이 되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이미 선반영 됐고 또 일정 부분 많이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들어오겠냐. 뭐 지금 예상으로는 어떻게 얘기하죠? 뭐 500억 달러, 600억 달러 정도. 뭐 그 정도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60조에서 90조 이렇게 그렇죠. 이건 우리의 기대치고요. 안 들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안 들을 수도 있고 뭐.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여하튼 간에 그럼 하나도 안 들어올 거냐? 아니에요. 제가 오늘 내일 방송 때문에 이렇게 좀 보니까 네. 자료를 보니까 어제 하루만 약 2.7조 원 정도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어제 이미 선반영하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8월까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달러가 또 우리나라에 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거 많이 들어오게끔 하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우리나라 정책 당국에서 제도도 손질을 하고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환율만 맨날 보잖아요. 근데 우리 국고채라고 합니다. 국고채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우리나라. 오른 예. 거죠. 네. 가격이 오른 거죠. 이거 사기 때문에 오른 네, 거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아예 발백을 한국은행에서 지금 2.5조 달러 오늘 매수를 지금 진입을 한 거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이거 너무 험악하게 채권이 안 좋을 것 같으면 그들이 안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들어올 수 있는 게 또 생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달에 일본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은 금리 인상을 하고 싶어서 안 다닌 국가예요. 미국은요. 달러를 약세로 만들고 싶어서 안 다닌 트럼프가 있어요. 그럼 둘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지금 막 이란 전쟁하고 이런 복잡해서 그렇지 둘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그래 너희 금리 인상하면서 엔화 강세 만들어. 그럼 엔화 강세 만들면 상대적으로 달러 인덱스는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달러 인덱스 즉 달러가 약세가 되고 엔화가 강세가 돼요. 그럼 원화는 어떻게 돼요? 원화는 강세가 되는 거죠. 조건들이 원화는 좀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조건들이 좀 있어요. 그러는 중에 이란 전쟁을 맞으면서 이게 막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하향 안정화 될 수 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원화가 하향 안정화 되는 즉 원화 강세가 조금 예전처럼 1,300원, 1,200원까지는 그렇게까지 기대를 못 하겠고요. 지금 1,500원 위에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이라는 게 되게 주시장에 있는 모든 지표들은 바보스러운 게요. 1,300원 있다 1,400원 가면 엄청 놀라고 막 이제 큰일 났다 해요. 1,400원대 뉴노멀 얘기를 네. 진짜 근데 많이 했어요. 1,500원 위에 맨날 있었잖아요. 한 일주일 동안. 네. 이게 1,450원 가면 뭐라 그러냐면
야, 이제 안정됐다. 안정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시장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 수급 때문에 그런 현상이 네.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1,500원 아래로 내려가서 1,400원대에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1,490원, 1,480원, 1,500원 넘어가는데 막 팔았잖아요. 왜요? 아, 이거 원화가 더 약세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팔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팔았지만 원화 환율이 1,500원 위에 있는데도 외국인들이 팔지 않고 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환차익을 노리면서 사는 거예요. 밑으로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을 바라보면서 외환의 흐름도 우리가 판단해 볼 역으로 판단해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오늘 1,435원 뭐 30원 이렇게 갔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네, 1,500 초반에서 그 밑으로도 1,508원 뭐 네, 이렇게 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지금 안정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잠깐 순매수 플러스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 장중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시장이 만일 여기서 개인들이 팔아서 주춤한다 하더라도 왜 환율이 조금만 안정화되면은 그러면 개인들 파는 거 오늘은 기관이 받아줬거든요. 기관들이 받아주고 또는 ETF에서 받아줬는데 근데 ETF에서 받은 자금이 많기 때문에 결국 ETF도 개인이잖아요. 개인이 판 거 개인이 샀다 그래서 또 오늘 거에 대해서 급등은 했지만 여전히 걱정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데 외국인들의 동향을 좀 살펴보고 왜 환율만 안정화되면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가정에 우리 시나리오에 넣어둬야 되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급격하진 않아도 1,500원 밑으로 네. 네, 1,400원대로 갈 만한 요인들은 이제 많이 있고 그게 외국인 수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건데 요 시간에 이제 오전과 다르게 박병창 이사님께서 우리의 또 멘탈을 잡아주는 시장의 중심을 잡아주는 강의를 하나씩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은 인플레 단어가 예. 키워드인가 봐요. 네. 네. 사실 뭐 오늘 뭐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요. 네.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할 때는 지금 뭐 우리가 무슨 공부예요.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몇 주간 설명을 좀 드렸고요. 오늘은 제가 인플레이션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화면 한번 보시면요. 이 사람이 인플레이션이라는 풍선을 막 불고 있어요. 밑에는 이코노미입니다. 경제가 볼록하게 경제가 좋아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막 쪼그라든다는 거예요. 아, 근데 우리가 이거 흔히 알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되면 안 돼. 인플레이션이 되면 주식시장이 안 좋아. 인플레이션이 되면 안 그래서 뭐 방어해야 돼. 우리 지금 이번 이란 전쟁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물가가 오르고 그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면 금리 인하 못할 거고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이 그림이 뭐냐면 이코노미 즉 경제가 둔화되면서 쪼그라든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면. 네. 근데 우리 흔히 그냥 직관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왜 그런지는 꼼꼼히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복잡한 이론 공부보다는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확대가 되면 경제적으로 부담에 대한 메커니즘이 왜 그런가? 첫 번째, 인플레이션이 즉 물가가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되면 금리 상승을 하기 시작하는데 요번에도 지금 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시장이 폭락한 거예요. 급격하게 하락한 겁니다. 모든 상황의 시작은 금리입니다.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진짜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을 이제 만지작거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금리 인상을 실제로 시작을 하면 대출 금리 상승을 하죠. 그러면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죠. 그리고 부동산이나 주식의 할인율이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채권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고요. 소비적 측면에서는 물가가 상승하는데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감소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면서 필수 소비만 남기고 나머지의 소비재들은 대부분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상승하는 거죠. 원자재 인건비가 오르는 거고. 그것을 가격 전가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면 수요가 악화되고 그러면 이익이 감소하고 이익 추정치가 하향되고 주가는 하락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그냥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없다. 다 나쁘다. 예. 인플레이션. 근데 사실은 네.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경제학에서 공부할 때는요. 네네. 경기가 좋아지면서 경기에 따라서 물가가 오르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거라 그러거든요. 이걸 우라가미 군이오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면 실적 장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맞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여러분께 이 방송을 하면서 제가 우리 3프로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는요. 이미 수년간 계속 하향다운되지 경기가 좋아지는 게 없어요. 경기 호황이라는 말을 언제 들어봤습니까 우리가. 그런 게 없어요. 경기를
밑으로 떨어지는 걸 방어하면서 선방하는 거지 경기 호황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경기는 계속 둔화되고 있는, 전 세계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있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은요. 그런 게 아니고 공급 사이드나 수요 사이드에서 문제가 생겨서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팬데믹 때는 뭐였어요? 사람들이 밖으로 못 나가니까 수요 사이드에 인플레이션이 생긴 거고요. 요번에는 공급망에 문제가 생겨서 공급 사이드에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면은 주식장도 안 좋고 모든 데 다 안 좋고 수요도 안 좋고 기업도 안 좋고 결국은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정의해 볼 수 있는 거를 잠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 금리 상승은 왜 주식시장에 이렇게 악재로 그러면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느냐를 보면 네. 금리가 오르면 미래가치 할인율이 상승하는 거예요. 금리가 낮춰지면 주식이 오르죠. 그 왜 그러냐면은 우리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하는 분모에 있는 무위험 수익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주가는 같이 반대로 얘는 분모에 있기 때문에 주가는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너무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죠. 근데 아무튼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분수에서 밑에가 커지니까 결국엔 작아진다. 그렇습니다. 이거 네네네. 학생 때 경제하기 때문에 다 배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래 가치 할인율이 상승하면 주가는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직접적인 거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금리가 상승할 때는 성장주, 기술주, 장기 스토리 기업들은 전부 악재입니다. 얘들부터 떨어져요. 그래서 최근에 며칠 동안 기술주 떨어지는데 왜 떨어진다고 월가에서 발표를 해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라는 FOMC 회의가 매파적이었기 때문에 기술주들을 판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걔들이요. 그쪽에 월가의 자료를 보면 이게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성장주 기술주들이 막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성장주나 기술 혁신에 의한 성장주, 기술주 이런 걸 많이 좋아하고 그런 데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치명적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업들은 부채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레버리지를 일으킨 기업들은 전부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AI에 소위 얘기하는 사모신용 매출에 대한 문제점도 다 터지는 상황이 좀 되는 겁니다. 결국은 금리가 오르면 기업들의 이자 비용이 증가하고 가게들은 대출 상환 부담도 생기는 거고 그리고 수요도 줄기 때문에 파산 위험이 증가되고 추사 축소하고 그러면서 위기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알아요. 네네. 전 세계 위정자들은 그걸 압니다. 이 전 세계 위정자들이 이런 거 하나도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위정자들이 있다. 그런 국가들은 다 이상한 국가들인 거예요. 여전히 계속 경제가 안 좋은 국가들은 그런 거고요. 만약에 그럼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이런 거 신경 쓸까요, 안 쓸까요? 엄청나게 신경 씁니다. 이걸 다 맞춰가면서 정책을 펴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만 좀 말씀드리면 이론적인 거 너무 길게 말씀드리면 뭐 여러분 재미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시장에서 이런 거예요. 유동성이 확장되는 즉 금리 인하 시기에는 우리는 어떤 종목을 사냐면 PDR이나 PSR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이 D는 뭐예요? 드림이고요. S는 네. 세일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술 혁신에 의해서 올라가는 성장 추기주는 얘는 PER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PSR로 매출을 보는 겁니다. 실례를 들어드릴게요. 지금 우리 바이오주들 보면은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야 이건 시가총액이 2조인데 4년 동안 적자네? 뭐 매출이 뭐 10억이네? 뭐 50억이네? 이런 주식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얘는 미래의 드림을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누구는 또 설명을 해요. 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는 한동안에 뭐 애널리스트조차도 PGR이 이제 드림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꿈을 팬데믹 먹고 때. 사는. 네. 네, 팬데믹 때 그런 얘기가 한 적이 맞아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너무 이제 과한 거고 네. 그런 주식들은요. 얘네들이 영업이익이 얼마큼 나느냐 순이익이 얼마만큼 나느냐를 기술 영장의 초기주는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얘들이 매출이 얼마나 일으켜져.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 혁신에 의한 성장의 초기주들은 매출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이 매출의 캡이 있냐 없냐. 매출의 캡이라 하면 얘가 이 기술 개발에 의해서 또는 성장 파이프라인에 의해서 뭔가를 개발했어. 그랬는데 그 시장이 한국분이 없어. 또는 한국에 있는 제약사가 주 매출처야. 이러면 걔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술이 이게 성공을 했을 때 전 세계의 글로벌 빅테크에도 진입을 할 수 있는 기술이야. 이건 캡이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다른 거거든요. 왜 엔비디아나 테슬라 이런 게 엄청난 고평가라고, 엔비디아는 지금 고평가 아니에요. 엔비디아 한 19배까지 떨어졌으니까. 근데 테슬라 이런 거 엄청난 고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주가 왜 안 떨어질까요? 얘는 위에 캡이 없어요. 캡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건 우주항공도 되고 자율주행도 네네. 돼서 캡이 없는 회사예요.
그래서 거기는 매출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매출이 얼마큼 나오고 전기차가 얼마큼 팔렸냐를 계속 따지지. 저기 테슬라를 가지고 요번에 순이익이 얼마큼 났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보는 관점마다 시장이 지금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냐, 그리고 플러스 내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이 성장 초기 주냐, 그러니까 성장주냐 아니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진다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인플레이션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지금 걱정을 하는 게 이겁니다. 유동성이 축소되면 어떻게 될 거냐. 유동성이 축소된다는 얘기는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고 네. 양적 기축을 한다는 얘기예요. 양적 기축을 한다는 얘기는 국채를 사주는 게 아니고 주채를 그냥 팔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 QT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시장은 쪼그라들어요. 네. 그러면 시장은 이제는 야 드림이 무슨 드림이야 지금 이 와중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러면서 성장주들은 빠지면서 소위 이들은 PEG 가치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이 PEG의 이 G는 뭐냐면 G가 이익 성장률이에요. 이것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주식이 있는데 그 주식이 PER이 멀티플이 50배예요. 와, 50분나 되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 회사가 매년 이익 성장률이 50이야. 50%씩 올라. 그럼 PEG가 1이에요. 그럼 그게 고평가 주식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네네.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엔비디아니 아니면은 뭐 지금 요번에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올해는 좀 그랬고요. 그리고 성장주에 있는 파이프라인이 있는 기술혁신 기업이나 아니면은 뭐 바이오주 이런 주식들은 이익 성장률이 그 기술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이 성장률이 40% 50%씩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멀티플이 높아도 그걸 정당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모두 다 똑같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또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내수주에 있는 뭐를 할까요? 우리 음료주, 뭐 과자주 이런 데들 있잖아요. 네네. 대규모 장치 산업이잖아요. 네. 얘네들이 이익 성장이 얼마나 될까요? 연간 영업이익률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3%, 4%, 뭐 5%, 뭐 이 정도뿐이 안 돼요. 우리 자동차 부품도 그렇고 그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얘네는 PER이 6, 7배, 7분이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왜 멀티플이 PER이 5배뿐이 안 돼? 이거 엄청 싸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건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시황에 따라서 그리고 그 기업의 성장에 따라서 분명히 다르다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왜 오늘 이걸 가져왔냐면요. 그냥 뭐 오늘 장이 좋으니까 그냥 공부하자는 의미는 아니고요. 하시라도 언제라도 유동성이 축소된다 생각하면은 성장주가 빠지면서 이쪽으로 옮겨가고 유동성이 풍부해진다 생각하면 가치주에서 저쪽으로 옮겨가고 주식이 그렇게 움직여요. 누가? 글로벌이 엄청나게 큰 돈을 가지고 있는 그 운영사들이 돈이 기계적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보면 순환하면서 어쩔 때는 얘가 오르고 어쩔 때는 얘가 오르고 이러는 거거든요. 네. 얘는 이익도 좋고 성장도 좋은 것 같은데 왜 못 올라? 그러면 그때 상황이 그런 게 맞아지는 상황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온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것 때문에 그랬냐면요.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 초기에는 실물이나 에너지 이런 쪽이 막 오르면서 우라가미 군이오의 이론대로 한다면 실적 상세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서 금리 인상을 막 하게 되면은 소위 역금융 장세가 되면서 시장 전체가 내려가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시스템위가 발생하고 다시 금융 장세가 벌어지면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을 타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역금융 장세에서 역실적 상세 지나서 금융 장세로 다시 꺾어지는 이 시장에서 시장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지금은 어디에 있냐면은 이 실적이 좋아지는 이런 부분보다도 인플레이션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는 걸 계속 잡아나가고 있는 인위적으로 정부 정책에서 잡아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성장주로 위주로 주식이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 거냐면 요번에 이란이 이란과 전쟁이 일어나면서 야 자칫 잘못하면 인플레이션 발생되는데 그럼 경기 둔화될 거고 경기 둔화되면서 성장이 일어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면 괜찮을 텐데 성장은 없고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 발생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된다. 맞아요. 요번 전쟁 딱 나자마자 이 석학분들이 나와가지고 방송에 나와서 스태그플레이션 된다고 네. 막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 왜 저런 얘기를 하는가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이란 전쟁 끝나면 이게 이제 다 사그러들이고 이제 인플레이션 없을 거고 그럴 거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미국은 에너지의 약간 자립도가 높은 국가입니다. 에너지의 자립도가 작은 국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럽도 그렇고요.
그리고 동남아의 뭐 국가도 그렇고 우리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우리도 뭐 원유 그런 국가들이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이런 국가들은 만일 전쟁이 끝났는데 지금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지 않습니까?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기 원래 아무 문제 없었던 데를 막 그냥 들씌워 놓고 나는 떠날 테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알아서 해. 지금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전쟁 종료 만약에 선언하고 미국이 다 떠나버렸어요. 네. 그런데 계속 여기가 싸우면서 여기 호르무즈 해협이나 홍해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여전히 유가는 $100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네. 이러면 결국은 인플레이션 걱정을 계속하게 됩니다. 어디서? 미국이 아니고 우리 미국만 쳐다보면 안 되고 그 다른 주변의 국가에서 취약한 국가에서는 이건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큰 문제가 생기고 나서 그것을 미국은 그것을 돈으로 방어하든지 뭘로 방어하든지 간에 미국은 살아나왔지만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여타 국가들은 나중에 한 1년 후에 보면은 디폴트가 생긴다든지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인사이트가 진짜 쭉 정리가 되는 느낌인데 이사님 그러면 예. 내일 이제 오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할지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뭐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일이 아닐 수도 있고요. 언젠가. 예. 그럼 전쟁을 끝냈어. 예. 끝났어. 이제 종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예. 그렇게 되더라도 예. 호르무즈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우리 그 이 기자님이 네.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전쟁 계속 있어도 국채 수익률 내려가고 금리 내려가고 그러면 문제 없는 거예요? 네. 네. 아 전쟁 나도.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네. 처음에 전쟁할 때 유가 오르고 시장 빠졌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시장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시장이 올랐다 내렸다 지금 안 하잖아요. 그럼 아무 상관없어 지금 주식시장이랑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유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동에서 전쟁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거는 그거보다 훨씬 위험한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전쟁이 끝났어요. 그랬는데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문제가 생겨서 유가가 계속 고급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 이상에서 계속 고급권에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물가가 떨어지지 않거든요. 물가가 떨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금리 인하 못 합니다. 오늘 노무라 증권에서 아까 조금 전에 보고서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올해 원래 3월에 하고 후반기에 한번 하지 않을까.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그렇게 얘기하다가 6월과 9월에 하겠다는 걸로 스탠스를 바꿨었어요. 네. 근데 지난번 FOMC 회의 3월 끝나고 나서 야, 올해 한 번뿐이 없겠다. 또는 인상도 할 수 있는데 잘못하면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근데 노무라 증권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 전쟁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이제 끝나간다고 하니까 그런 보고서 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 6월에 한 번 하고 9월에 한 번 하고 두 차례 할 것 같아. 오늘 그런 보고서를 냈어요. 저는 금리 인하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은 뭐냐면 그런데 이 전제 조건은 유가가 하향 안정화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 끝난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네네. 여기서 그냥 전쟁 끝나고 우리 가버릴게. 그리고 니들끼리 거기 싸워. 그 지금 아랍에미리트에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다국적군 가지고 이걸 지금 하겠다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만약에 미국 떠나는데 지들끼리 또 싸우고 있어.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러면 주식시장이 전쟁 끝났다고 그 기대감으로 지금 뭐 오늘도 올랐겠지만은 결국은 핵심은 유가하고 금리거든요. 주식시장은 금리와 환율로 움직이거든요. 그게 여전히 문제가 생기면 미국은 전쟁 끝나고 갔다고 자기네들 해피하게 갈지 모르지만 목적 달성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주식시장은 여전히 계속해서 걱정하면서 이런 흔들림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채금리 아까 처음 아예 시작부터 말씀을 해주신 예. 부분이어서 그 10년물 미국 예, 예. 국채금리 기준은 여전히 4.5로 우리가 놓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요. 가장 최근에 2022년도에 한 번 있었고 하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숫자를 말씀드리면 안 네네네네. 되니까 최근에 2015년 이후에 두 차례 있었습니다. 두 차례 10년만기 국채 수익률이 4.5를 넘어가서 5% 가까이 4.8까지 올라간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두 번 다 시장이 되게 급락을 했었어요. 또 한 가지는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치킨런이라고 얘기하는 타코가 4.5% 근처만 가면 물러서고 그랬어요. 이번에도 역시나 4.41 가니까 물러서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4.5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4.5를 넘어서면서 치고 간다는 거는 채권 시장 폭락한다는 겁니다. 채권 가격이.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러면 채권 시장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라고도 한편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게 있죠. 미국의 지금 정부 부채가 38조 달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가 관세도 받고 그리고 달러를 약세로 만들어서 무역 수지가 플러스로 만들고 그래서 우리 국가 부채를 정부 부채를 줄일 거야 그랬거든요. 지금 39조 달러 됐습니다. 1조 달러가 늘었어요. 네. 그 사이 1조 달러가 늘었습니다. 39조 달러거든요. 그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여러분들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냥 우리 계산하기 되게 어려우니까 40조 달러로 얘기할게요. 40조 달러에 연 10% 이자면은 얼마죠? 4조 달러죠. 네. 5% 이자면 5% 이자면은 2조 달러 아닙니까? 그럼 지금 39조 달러니까 5% 좀 안 되니까 그러면 따지고 보면은 2조 달러로 좀 안 된다고 치고 한 1.5조 달러로 칠게요. 네. 연간 이자를 1.5조 달러씩 계속 줘야 돼요. 미 정부는 계속 그 이자를 줘야 됩니다. 딴 데서 관세도 받고 뭐 별걸 다 해도 이자로 다 그냥 다 나가는데 밑 빠진 독인데요. 그래서 이걸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관세 정책을 쓰고 한편으로는 달러를 약세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 또 한편으로는 금리를 계속 낮추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금리를 낮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관세에서 뭐 지난번에 뭐라 그랬습니까? 관세로 애들이 얻은 게 1년 동안 얻은 수입이 2천억 달러? 근데 이자를 1.5조 달러씩 줘야 되는 국가예요. 그러면 안 주면 되지 않냐? 어떻게 안 줍니까? 이게 전 세계 국가에 있고 개인들도 가지고 있고 기관들도 은행들도 가지고 있는데 안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이자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이자를 줄이는 방법은 금리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지금 4.5조 달러로 계산을 했는데 이게 죄송합니다. 4.5%로 얘기했는데 이게 5% 6% 가버렸어요. 이자는 기하급수로 느는 거잖아요.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에도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극도로 이걸 위험하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 기준을 잡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뭐 나오셔서 정말 시장의 중심을 잡아 주셨는데, 박병정 기사님 오후에도 나오세요? 라는 분이 또 채팅창에 계시네요. 네, 오후에 나오셔서 이렇게 시장 정리도 해주시고, 강의도 해주시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고, 요즘 워낙 바쁘시죠? 이런 강의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사님. 네, 뭐 요즘에 네. 세미나도 많고 또 네. 시장이 변동성이 크니까 그쵸. 엄청 전화도 많이 받고 그렇게 원래 하던 것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아침에는 제가 시황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네. 또 처음 들어온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아침에는 마켓 인사이드라는 제목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는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뉴스를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요즘에는 3월에는 안 그랬어요. 네. 3월에는 욕 먹던 뭐 댓글에 욕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어떤 저의 생각을 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침에는 그런 중립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인사이트. 인사이트라고 네. 저는 얘기하고 있고 시장 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제목이 아예 여의도 인사이트라서 가능하면은 뭐 뉴스나 이런 거 여러분 많이 들으시니까 그러면 투자 전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제가 뭐 공부하는 거 이런 거 하나씩 가져왔는데 오늘 내용은 직접적인 건 아니고 향후의 내용이긴 하지만 그런 공부도 좀 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덧붙여서 시장 얘기는 안 하고 너무 그런 공부 얘기만 오늘 좀 길게 한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지금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 시장이 지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익도 얘네들의 영업이익도 거의 대부분이고 뭐 한 70%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 시가총액도 40% 이상이 좀 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들이 올라야 되는 건 분명히 맞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바라보고서 거래를 지금 하고 있고 오늘 13%로 올라서 뭐 오늘 해피한 날이에요. 오늘 맞아요. 자체는요. 그런데 요번에 반도체에 대해서 그동안에 끊임없이 영업이익이 올라간다. 그래서 목표 주가 올라간다. 삼성전자 32만 원, 34만 원 얘기하고 그리고 SK하이닉스는 170만 원, 190만 원짜리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주가는 막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그 목표가가 있고 영업이익이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파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팔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팔까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이제 처음에 하락할 때는 이거는 이란 전쟁 때문에 그래. 또 중간에 요번에 몇 가지 뉴스가 있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증설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일정한 특정한 데에서 뭐 일부에서 나타났지만 디램 가격이 떨어진 부분,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도 증산한다는 얘기가 좀 있었고요.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이제 노이즈가 약간 발생을 좀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노이즈가 발생을 하면서 주가는 떨어지면서 노이즈가 발생을 하면 이거는 뭐 삼성전자 30만 원 간다는데 17만 원, 16만 원인데 왜 내가 이걸 겁을 내?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떨어지면은 그러면 국건이 계속 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떨어지면은 겁을 냅니다. 맞습니다. 또는 반대 매매도 나옵니다. 네. 일단 그런 매도가 나오지 않을 정도에서 터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팔았던 외국인은 뭐냐? 외국인들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지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얘들은 이론적으로 기계적인 매도를 이 전체 자금이 어마어마한 돈이기 때문에 그중에 우리 반도체 요번에 조금 줄이자 2% 글로벌리 전체 줄이자 그러면 그냥 줄이는 거예요. 이익 실현하면서 줄이는 거라고요. 그거하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하고의 개념은 상당히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비대칭성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에 못 이겨. 그냥 흔히 막 그냥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냥 막 던진다는 표현을 제가 심하게 비판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막 던지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는 뭐 우리는 개인 투자들은 맨날 외국인한테 깨지고 기관들이 거짓말하는데 속아 넘어가서 위에 고점에 사고 걔들은 팔고 나오고 보고서도 걔들이 사라 그럴 때 맨날 떨어지더라.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그런 얘기 그만하시고 반대로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네.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기관들보다 우리가 유리한 점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뭐예요? 것들이냐면 요번에 만약에 이들이 많이 반도체를 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파는 기관 투자가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치려서가 아니고 나빠서 판 게 아니고 그냥 기계적으로 매도가 나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비중을 줄여야 예, 되는. 개인이기 때문에 살 수 있다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네. 그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위험하다 싶으면 줄였다가 또 다시 사고 뭐 이런 걸 좀 할 수 있잖아요. 이건 개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기관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개인들이 갖는 장점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기관 투자들보다 우리가 못하다. 기관 투자들은 돈 버는데 우리 개인들은 맨날 깨져. 이렇게 너무 편매하지 말고요. 요번에도 사실 보면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됐지만 물론 더 올라가겠지만 만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정고점 가고 지수가 다시 정고점 가면 우리 개인 투자자가 요번에 위너입니다. 아, 그렇죠. 사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도 있다. 그럼 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 거짓말처럼 진짜 아까 뭐 삼성전자 13% 네. 오른 요걸 캡처해놔야 된다 하실 네. 정도로 네, 네. 기록적인 날 예. 전반적인 수급으로 개인분들은 파신 거잖아요. 오늘 지금 얼마 개인 팔았습니까? 매도. 예, 오늘 4조 그렇죠. 넘게 개인들이 팔았어요. 이거는 분명히 상당 부분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여기서 이익 실현을 했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다가 걱정스러웠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게 조금이라도 이익이라 본전에 팔아야겠다 이런 네, 사람들이 또, 있었을 네. 거예요. 오늘 왜냐면 또 너무 급등했다고 생각을 해서 팔고 나중에 보자 이런 매도가 오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개인 투자는 좀 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요. 거꾸로 한번 또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이게 지수가 삼성전자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삼성전자가 어디 있나요? 시간은 많지 않은데 제가 네네. 이렇게 네. 이런저런 자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너무 어디 좋아요. 있나요? 어디 자꾸 제가 삼성전자. 여기 지금 글씨가 작아서요. 네. 차트가 어디 있나? 아유씨, 제가 그냥 띄울게요. 예. 차트에서 삼성전자를 하나 띄우겠습니다. 네. 천천히 치셔도 됩니다. 제가 생방송 마지막으로, 중에 네. 이렇게 하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끝까지 하나라도 더 얻고 싶어서 질문을 던진 탓이죠. 이게 이제 네.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인데 네. 삼성 기관하고 외국인들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얘네들이 전반적으로 여기서 다시 올라가서 이 미루 22만 원 가잖아요. 그러면 개인들은 내려올 때 계속 사고 걔들은 내려올 때 계속 팔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 또 팔고 여기서 또 팔고 여기서 또 파는 사람들이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여기 올라가면은 더 높은 가격이니까 더 많이 팔겠네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 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살 가능성이 굉장히 살 높아요. 것 같아요. 예, 네. 살 가능성이 굉장히 네. 높습니다. 그게 기관의 흐름이라는 걸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일단 기준 하나를 정해드리겠습니다. 기준 하나를요. 어떤 기준을 전해드리고 싶냐면요. 이 엔비디아 있잖아요.
예전에 미국 시장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건데요. 미국 시장이 급락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미국 시장을 되살린 기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애플이었습니다. 시장이 막 무너질 것 같으면은 시가총액이 높은 애플이 걔가 막 딱 올라주면서 지수를 방어하고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해줬습니다. 근데 애플은 이제 성장주에서 조금 벗어나서 약간 가치주에 됐어요, 애플이. 그래서 요즘에 보면 애플이 별로 안 움직입니다. 네. 애플이 시가총액 3위까지인가 떨어졌었습니다. 네. 그랬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요. 이게 오늘 아침에 방송한 그 노트북인가 보네. 애플이 지난 1월하고 지금하고 가격이 똑같아요. 얘는 안 빠진 거예요. 얘는 안 빠진 거예요. 근데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 빠졌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 4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알파벳이 올라오면서 알파벳이 여기 쭉 올라왔잖아요. 얘는. 그러면서 알파벳이 이 시가총액 위로 올라섰어요. 근데 어떻든 간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시가총액 1위는 여전히 엔비디아입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를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번에 미국 시장이 뭐 7,500간이 7,700간이 계속 그러다가 지금은 뭐 S&P 500이 지금 빠져버리니까 6,400, 6,500까지 빠지니까 이제 뭐 7,500 얘기 쑥 들어가고 미국 시장 7,000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 요즘 별로 안 들리잖아요. 다시 미국 시장이 S&P 500이 7,000포인트 위로 올라가는 그 역할은 네. 제가 생각하기에 엔비디아가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매수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이 안에서 계속 박스권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저는 어떻게까지 심지어 생각하냐면은 엔비디아가 이 19만 원을 190달러를 넘어서 이 위로 다시 200달러를 치잖아요. 네. 우리 시장이 신고지수를 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보면서 왜냐면 흐름이 비슷하니까 엔비디아가 흐름하다 비슷하는 게 아니고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이 연동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여기서 어떤 움직임을 보느냐가 우리 시장의 향후의 시황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가늠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네요. 여의도 인사이트 4월의 첫 거래일 교보증권 자산관리전략부 박병창 이사님의 인사이트와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오늘도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